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중 양국이 한알령 문제를 두고 단계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분야에 대해선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정부는 한중 관계 발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상하이에서 유호성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였던 한알령 문제를 두고 한중 양국은 단계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문화교류 제한 조치에 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언을 인용하며 석자오름이 한 번에 녹겠냐며 단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실무부서에 구체적 협의를 지시한 만큼 한알령 완화를 둘러싼 실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불필요한 혐중, 혐한 정서를 없애야 한다며 중국 측에 판다 대여를 요청한 것도 이런 신뢰 회복과 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상호 존중하고 각자의 국익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분야에 대해선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 안정적인 관리,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공급망 협력, 또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정 문제에 대해서 방문 기간 동안에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정부는 한알령 완화와 함께 공급망, 안보 이슈까지 포괄하는 한중 관계 관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상하이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CES에 참석해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을 필두로 한 피지컬 AI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전시관을 방문했는데 특히 삼성전자에는 깜짝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CES 2016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30분간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CEO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깐부 회동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한 이후 만남이 이뤄진 만큼 두 회사의 자율주행 협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현대차와 피지컬 AI 파트너가 필요한 엔비디아 사이의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 회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퀄컴, 두산그룹 등의 전시관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특히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와 로봇 청소기에 깜짝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CES 2016은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건투와 날아차기, 180도 회전 등 고난도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자리 잡았던 행사장의 중앙정시관은 중국 최대 가전기업인 TCL이 차지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이 커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장 막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을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대차그룹 측의 강세도 유독 도드라졌는데요.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대변신이 시장 가치의 재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가 13에서 1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주의 강세와 함께 오늘 시장을 밀어올린 건 역시 반도체주였습니다. AI 기대가 다시 불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1,300조 원으로 돌파하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AI 서버 확산으로 HBM과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평균 5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한 기대감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내용이 아닐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또 한 번 글로벌 증시 전반의 적잖은 변동성이 예고됩니다. 지금까지 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과 원전 해외 수출을 병행한 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한편으론 궁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이른바 공론을 모아 원전을 새로 지을지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옮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여전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박승환 기자, 오늘 토론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해 운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려야 하지만 당장 모든 발전을 재생에너지로만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죠.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성환 장관 발언 확인하시죠. 전체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정한 원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재생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원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해외에만 수출하겠다고 한 점을 두고 당소 궁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안 할 수 없고 특히 반도체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핵심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지역 간 전력 수급 격차입니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몰려있는 반면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호남은 이와 반대죠. 이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된 용인 삼성전자 공장 이전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도 반도체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눈을 돌려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전력 공급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김 장관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관련 발언에 대해 기후부가 오해라며 해명이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들어서면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 규모가 원전 15기에 맞먹는다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이걸 12차 전기분에 담아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전기가 충분한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가 산단 이전은 한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도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수 개념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도영 국회 기후에너지위원장은 오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전북은 새로운 국가발전 구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북 완주가 지역구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용인 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12차 전기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호남권 의원들 간의 공방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속도와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이슈에 대해 용인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앞서 보신 것처럼 일각에선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실 네. 텐데요.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분산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속성상 반도체는 찢어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클러스터링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고요. 통상 삼성전자처럼 이 반도체 생산 캐파라고 그러죠. 그 생산 능력이 큰 곳은 생산 라인, 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팹을 5기 이상 한 곳에 이렇게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바로바로 이 수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15일 전국에 당시 14곳의 국가산단 후보지와 함께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15개가 발표됐는데 삼성전자 용인 이동 남사업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만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보상 공고 절차를 거쳐서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상 시작된 지 지금 열흘 좀 넘었잖아요. 벌써 20% 이상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맺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는 다른 곳에서 생산 라인을 세우지 않고 용인에서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새만금 쪽에 지금 태양광 전력은 전력 생산량도 얼마 안 되고 또 안정적이지도 않죠. 우리 태양광 전력 평균 이용률이요 15.4%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용인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4개 생산 라인, 삼성은 6개 생산 라인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15기가와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15기가와트를 태양광의 전력 평균 이용률 15.4%를 적용을 하면요. 97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 면적 매립지가 291제곱킬로미터거든요. 새만금 매립지의 3배쯤 되는 곳이 태양광으로 가득 깔려야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변동성 때문에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반도체는 전력이 아주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드는데 또 부지도 필요하고 시간 필요하고 건설 비용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리를 대는데 반도체 전문가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지난해 2월 말 제1기 팹을 건설하는 공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전력이나 공업용수, 생활용수는 거의 이제 그 공정률이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제1기 팹의 일단 절반을 먼저 짓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팹이 삼복층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뭐 대량 이제 HBM 같은 걸 생산하게 되는데 이미 이렇게 진척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일부를 또 뭐 떼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게 인프라 분산도 되고 소위 말해서 경제의 어떤 집적화에 따른
경제 이익에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용인은 용인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새만금이나 다른 지방은 그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정부가 고민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인 만큼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산단 완성된다면 용인시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용인의 천조개벽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개벽이란 말을 이제 천조개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용인에 투자가 계획된 반도체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22조에서 600조로 늘렸어요. 그거는 2023년 7월 SK 하이닉스 그 온산면 클러스터하고 삼성전자 이동남 사업 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온산면 클러스터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으로 올라갔고, 이복층 생산 라인을 3복층으로 짓게 되니까 투자 규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나중에 3복층으로 지을 텐데 삼성 단독 1,000조 원 투자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태계를 갖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용인은 각종 지금 인구가 150만 명가량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교육과 뭐 교통, 문화예술, 생활체육, 인프라 등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반도체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망은 굉장히 빨리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지원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은 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거고요. 반도체 생태계가 주변의 다른 도시하고 크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나마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창출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삼성전자 국가산단에 360조 원 투자 계획만 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하면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16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안에 10만 한 5천 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고용 유발 효과가 그렇게 큰 거죠. 전후방 연관 효과, 그래서 뭐 상업 활동이다, 농산물, 축산물 소비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 산단과 삼성 국가산단 두 개만 합쳐도 경제 효과는 뭐 정확히 추정은 안 되지만 대한민국 1년 예산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여러 가지 구상안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용인시가 중점적으로 주력할 부분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용인 시민들이 상당히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인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속도감을 이제 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일반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지금 분출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는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계획이 뭐 계속 지금 정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계속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또 올해는 시민들의 이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님 모시고 명쾌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에 대출 상품을 두고 갑질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강도 감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이 판매자 대상의 상생 차원인지 고금리 이자 장사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신용대출이다, 사실상 담보대출이다 말이 많던데요. 쿠팡이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쉽게 말해 쿠팡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입니다. 이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고요. 금리는 최고 18.9%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존 금융사와 달리 쿠팡 내 판매 실적과 반품률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책정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출시 이후 약 100억 원대가량 취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법정 최고 금리가 20%인데 최고 18.9%라니까 이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 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이자율 산정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상도덕적으로 갑질에 가까운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전업계 모범 기준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기본 원가의 목표 이익률과 조정 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이 기본 원가의 핵심이 신용 원가인데요. 통상 신용평가사의 신용 점수를 토대로 책정합니다. 쿠팡은 신용 점수가 아닌 이 판매 실적과 반품률 등 자체 데이터만을 토대로 신용 원가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쿠팡은 이자율 산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고금리뿐 아니라 실제 취급한 대출의 평균 금리도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쿠팡은 해당 상품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상생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가 없거나 이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도 플랫폼에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받게 했고 상환 역시 매출에 연동돼 추심 부담을 낮췄다는 입장입니다. 여전업계에서도 금리 수준만으로 폭리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통상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14에서 15%이고 신용등급이 더 낮을 경우 17에서 19%까지도 높아지는데요. 쿠팡이 실제 취급한 평균 대출 금리가 14%대로 이 2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판매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확보해 담보대출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판매 대금이라는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더 낮아져야 상식적이겠죠. 이러한 부분 역시 자의적으로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결국 금감원의 입장은 판매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담보대출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의적으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쿠팡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상황인데 일단 금감원이 현장 검사까지 예고한 상황이죠? 네, 이제 현장 점검을 마쳤고 곧 본격 검사에 들어갑니다. 실무자급 인사가 실행되는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건은 쿠팡이 정교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유사한 사례로 네이버 파이낸셜도 이 스마트 스토어 입점 판매자 대상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쿠팡과 비슷합니다만 이 네이버는 매출뿐 아니라 고객 리뷰, 반품률, 고객 재방문율 등 이 상세 데이터를 반영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자체 개발했고요. 실제 대출 역시 미래에셋캐피탈과 우리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가 취급하는데요. 이 대안 신용평가 결과뿐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까지 함께 반영해 금리와 한도를 책정합니다. 이처럼 위험관리 기준은 더 엄격한데도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 5.8에서 13%대로 쿠팡보다도 오히려 더 낮습니다. 네, 여기에 금융당국의 화살이 산업은행으로까지 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출 자금 조달 배경에 국제은행인 산업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사내는 시설 자금으로 쿠팡에 4,500억 원가량 대출을 내어줬습니다. 금리는 최소 연 3.7% 수준의 저리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쿠팡이 국제은행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판매자에겐 고금리 대출을 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위원회가 직접 사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대출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는 관계자는 공장을 짓는 시설 자금 대출이면 시설에만 쓰이도록 돼 있고 통상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출이 취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